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윤 핵심 인사 중에서는 첫 번째 불출마 선언입니다. 김진 의원님, 먼저 장제원 의원이 왜 이런 결정 내렸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표현한 대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좀 비유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의 권노갑, 김영삼 대통령의 이원정이나 홍인길,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장제원 의원이죠. 네. 대통령 후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집에 찾아가서 정세 분석하고 보고하고, 자, 그리고 집권을 해서는 당선자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자, 윤핵관의 대표적인 인물,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었던 김기영 대표 체제를 만든 데 1등 공신이죠. 김장연대. 자, 그런데 정권이 성공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강서구청장에서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전에 정권을 만들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했던 삼각체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이 삼각체제의 실패가 강서구청장 선거의 실패죠. 자, 그런데 대통령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사과도 하고 그럴 테지만 김기현 대표는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당대표를 자신이 계속 움켜쥐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삼각체제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윤핵관을 대표하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 운명의 파도를 결코 거스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과시를 하면서 전혀 물러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절박한 현실의 표현이 아닌가. 그 절박한 현실이란 것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수포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어려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고, 또 네. 하나는 인요한 이 혁신의 요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당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에서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장연대의 한 주축을 이뤘던 당사자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의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요한 혁신위에서 계속해서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요구해 왔습니다만,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세과시를 하면서 장 의원은 물러날 뜻이, 그러니까 총선에 불출마할 뜻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장제원 의원은 인수위 비서실장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과연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인지 해석은 분분한 상황인데, 김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버스 92대 총 4,200여 명의 지지자를 동원을 해서 세과시를 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제원 의원의 포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정적인 게 아니라 일단 자신이 그런 액션을 해서 띄워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반응이 아주 여권에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세력은 버스를 탱크버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장제원 의원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측근 장제원 의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켰죠. 이것이 여권 내에서 일종의 분열, 파열음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장제원 의원이 일단 포석을 던졌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포석은 본인이 만약에 불출마하고 백의종군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네. 나는 일단 이렇게 세과시를 해놔서 4년 후에 지역구에 컴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실제로 버스 92대를 동원을 하고 4,200여 명을 모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지역적 기반이죠. 이것을 세상에 한번 만천하에 과시를 해서 내가 4년 후에 컴백할 수도 있다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런데 방향이 결국은 자신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걸로 비춰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수위 비서실장 때 잠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부산 엑스포 실패를 비롯해서 부산 PK 지역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이 버스를 동원한 이런 모습들이 이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민심에 악영향을 미쳐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불출마라는 극단적인 선택,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치는 미래가 있다고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사실 첫 이 이선으로 이선이 아니라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언론에 굉장한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2, 제3에 이런 인물들이 나올지는 몰라도 제2, 제3은 이런 어떤 각광, 프리미엄, 스포트라이트는 받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서 장제원 의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혹시나 사전에 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김장연대,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요구. 왜냐하면 그 당시 당대표 1, 2, 3위들이 다 제쳐지고 이름도 사실은 미미하게 수도권에 알려졌던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는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선택, 말하자면 김장연대의 한 축을 구축했던 어떻게 보면 이 세력이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나서 얘기할 정도가 필요 없는 사이죠. 두 사람은 어떤 사인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 한 통화로도 대화가 가능하고, 벌써 그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같은 사람이 대통령실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뇨한 혁신위의 활동을 지지하는 쪽이다. 이런 사인을 장제원 의원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혁신에서 얘기한 윤핵관 대표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측근이 백의종군하는 것이 상당히 미안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안한 일이고, 하지만 장제원 최측근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슬쩍 국내를 비운 사이에 껄끄러운 것을 서로 다 이렇게 녹여가면서 불출마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 사이의 관계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파문이라든가 스캔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윤 대통령을 위한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정치적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 행안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정치적인 포석을 충분히 장제원 의원은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앞서 어제 이뇨한 혁신위의 혁신안을 보고받으면서 김기현 대표 사직생의 각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이 자맹 어떤 의미인가,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이미 뭐 불출마 이 선은 넘어갔고요. 불출마냐 대표직 사퇴냐, 이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국의 하나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데 네. 김기현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울산의 지역구 불출마 정도의 카드를 낼까? 저는 그 이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네. 50%는 불출마에 머물 수 있고 50%는 대표직 사퇴까지도 가능하다. 왜냐? 현실적인 입장에서 대표가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해버리면 대표를 포함한 그 지도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식물 지도부가 됩니다. 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조만간 출범하게 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권력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김기현이라는 존재는 불출마를 해서 백의종군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치적인 파괴력은 장제원 의원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당 대표직 사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듣는 특히 이 서울과 수도권의 이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기현 대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서병수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네. 그런 현실적인 것을 딱 받아들여서 대표직 사퇴라고 하는 강수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로 초점이 몰려지겠죠. 네. 김기현 대표가 총선 불출마는 물론 대표직 사퇴까지도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 그렇죠. 내일 뭐 이건 늦출 수 없는 것이니까. 여하튼 대표직 사퇴를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표 그만둘지 말지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당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가 됐을 때의 경우하고 네. 이렇게 김장연대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에 대한 장악력, 리더십 이것이 지금의 많은 변수를 낳게 했다. 스스로 당권을 말하자면 대표를 쟁취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하자면 남에 의해서 얹혀진 당대표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됐고 이번에 사실은 장제원 이 국회의원이 네.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당대표직이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에 몰릴 줄은 아마 당대표 자신이 될 때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저는 당대표직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마 평가절하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진 위원님께서는 앞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계속해서 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 총선의 얼굴로 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원희룡 장관 혹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2012년 선거 때 네. 이명박 정권의 말기 때 이명박 대통령의 뭐 처가 이 문제, 그다음에 친구들, 측근들의 비리로 정권이 완전히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총선에서 폭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네.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이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카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그 필수 요건이 차기 대통령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적 지지를 갖고 있는 네. 완전히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이라는 카드로 내놔야 되고 박근혜 카드를 내놔서 이명박 정권이 성공했어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한다고 해도 설사 그 이미 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한 것 정도만 가지고는 절대로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돌파 못합니다.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태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설득하는 것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 사이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근데 당에서 김기현 대표 사퇴, 뭐 장제원 불출마 이것은 단순한 꼭 필요한 필요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네.
충분 조건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돌파를 해서 그래도 총선이라고 한번 치러보려면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그 충분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비대위원장을 아주 과거에 박근혜를 네. 임명했듯이 해서 전체적인 여권의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됩니다. 뒤엎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카드는 원희룡 비대위원장도 좋지만 원희룡 비대위원장은 차기 지도자 지지율이라는 파괴력에서 굉장히 약해요. 네. 2%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여권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16% 어떤 조사에. 네. 이재명과 거의 박빙이죠.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쓰려면 멋있고 화끈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해야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아직 뭐 가정하기는 이릅니다만 만약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돌입한다면 차기 후보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 장관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권으로서는 위기 돌파의 카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창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네. 하든 구원투수로 누구를 삼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문제의 지금 가장 민심이 이반돼 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사실은 국민들이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비대위 누구를 세우든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이런 문제점을 일소에 해결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 오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그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입니다. 네. 김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다시피 대통령이 지금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있고 이 국민과의 대화도 하지 않고 언론과의 대화조차도 안 합니다. 이런 대화가 사라진 정치 행태 속에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 더군다나 명품백 문제라든가 또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둘 계속 쌓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지금 사실 이 구원 등판 누구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물론 필요는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반된 인심을 네. 잡기에는 굉장한 한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민주당 얘기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국민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새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라는 명확한 시점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창당 시간표 그러니까 창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창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네.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당을 창당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건 좋지만 적어도 신당을 창당하려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신당을 창당해야 되는지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조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내 지지 세력, 이런 네. 연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는 창당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원내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 공천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신망이 있는 의원들이 함께 하겠다는 이런 연대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창당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팬덤이 있는 네.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일정 부분의 자기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전 총리는 네. 사실은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이런 당 대표까지 했는데 이 정도 차원에서 무슨 명분으로 신당을 창당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지지가 있을 것인지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이대로 창당을 했다가는 아주 자해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창당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창당을 하려면 바로 그런 여건들이 무르익고 본인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는 명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와 함께 성장한 민주당, 그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야 할 만한 명분이 없고요. 네. 또 나간다고 했을 때 정치 연대해서 나갈 수 있는 명망 있는 신망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별로 안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개인 카리스마, 지지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문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기는 힘든 상태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지만 실제로 창당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진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힘들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는 시간과 나이에 쫓기고 있다. 네, 본인이 52년생 71세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 자,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본인이 다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려면 74살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62살. 자, 설사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젊고 뉴페이스고 새로운 인물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서 지금이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포석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움직이는 제스처를 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대개 야당이나 여당이나 비주류의 수장이 되는 사람은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를 먹기 위해서 계속 세를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그 당내에서 영역을 넓혀가기 마련인데 네. 지금 이낙연 대표는 뜬금없이 뭐 탈당 얘기, 신당 창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여건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신당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지지 기반, 네. 지역적 기반.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고 뛰쳐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2016년에 호남을 싹쓸이하면서 30여 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철수란 인물이 강력한 대통령 주자였고 그리고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 반문재인 정서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호남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견고합니다. 네.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기 지도자 반열에서도 2%대의 그런 군소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고 있어요. 명분으로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개딸당, 이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 이런 것들은 문제는 문제지만 이재명 체제가 뒤집어지고 신당을 만들어서 신당이 파괴력을 얻을 만큼의 정도는 절대 아니다. 이미 다 그거는 건너간 강이다. 언제 건너갔느냐? 강서구청장 선거 때 다 건너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4일 단식을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원의 대다수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네. 강을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이 압승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신당 창당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절대로 민주당이나 판을 뒤덮을 수 없다. 이낙연 대표가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액션을 최대한 끌고 가서 예를 들어서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 네.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의 4명의 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후보들의 공천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더 가깝지 저는 신당 가능성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을 모으는 것 역시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냐 여부입니다. 두 사람 나이도 다르고 정치적 행보도 다르고 지역적 기반도 다르고 어느 하나 겹치는 부분도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을 것이냐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주류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두 사람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들 가능성보다도 더 낮다고 봅니다. 왜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지는 해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본인은 떠오르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 신당을 만들어서 이번에 크게 성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작감이다. 네. 나는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 내 나이 이제 40이다. 떠오르는 해가 지는 해하고 왜 손을 잡겠습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우파 내에서 완전히 사생아 취급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박근혜 비대위로 네. 정치를 출발한 우파 쪽입니다. 우파 쪽이에요. 본인은 이제 개혁 우파를 네. 자처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정통 좌파입니다. 지점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 굉장히 낮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잃을 게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을 떠나서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는 순간 네. 상당한 배신자 프레임이나 아니면 그동안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지지자들을 잃게 되고 정치적인 아마 행로가 굉장히 스텝이 꼬일 것 같아서 그런 만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연대 이런 것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도 하지 못했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뭐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거의 룰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항상 그렇습니다. 네. 매년 선거 때 30일 내지 40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이 네. 됐어요.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뭐 현실적으로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앙선관위에서 운영을 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네. 정치권이 정치개혁특위나 정당들이 한 번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의가 들어오면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네. 투표에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내놓은 안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수용을 하려고 하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가 줄어드는 6곳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4명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 의원이 2명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면 2명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253개 지역구를 봤을 때 줄어드는 게 서울에 하나, 네. 노원구, 그다음에 전북 하나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서울, 전북. 자, 그러면 서울은 노원구는 현재 3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니까 3명에서 2명으로 줄면 1명 손해겠죠. 전북도 1명 손해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2명을 손해볼 수 있지만 인천에서 1명이 늘고 경기에서 1명이 네. 늡니다. 자, 그러면 인천의 서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강세예요. 그럼 거기서 민주당이 1명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 하남, 화성, 평택 이런 데에 늘게 되는데 여기가 전부 다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하기를 뭐 200석도 가능하다. 서울 수도권 싹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이런 현재 판세로 봤을 때 2명 설사 줄더라도 2명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현재의 선거구 획정안이 인구라든가 행정구역의 편의성이라는 원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창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다만 현실 정치에서 그 지역구가 사실상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이런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각 당에서 어떻게 무마하고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남은 문제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형태로 선거구를 획정하든 그 결정 투표권을 유권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들이 최종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유권자들의 눈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